천장 얼룩은 마치 느리게 번져가는 추악한 지도 같았다. 결국 탁한 물방울 하나로 모여 라텍스 페인트 가장자리에서 한참을 매달려 있었다. 마침내 반복되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 하고 떨어졌다. 정확히 내 남편 임국동의 영정사진 위로. 그 물방울은 액자 유리를 타고 흘러내려 마치 갑작스러운 눈물 자국처럼 마흔의 경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온화한 미소를 가로질렀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점점 더 짙어지는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보이는 물 얼룩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는 익숙한 허전하고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이 낡은 집은 마치 내 인생 같았다. 한때는 가족에게 비바람을 막아주었지만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균열투성이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낡은 가구와 시간의 흔적과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위층 이웃집은 또 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벌써 올해 3번째였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기력한 상투적인 말뿐이었다. 위층 사람이 돌아와서 철저히 점검하고 수리하려면 최소 사나흘은 걸릴 거란다. 전화를 끊자 또 한 조각의 물에 젖어 물러진 벽체가 천장에서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며 하얀 가루로 부서졌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내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갈 곳 없는 막막함이 피어올랐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 임문호의 번호를 찾았지만 한참 동안 누르지 못했다. 망설였다. 이 전화를 걸면 아마도 짜증 섞인 불평을 듣게 될 것이 뻔했다. 지난달에도 집 가스레인지가 좀 시원찮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는 전화 저편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나는 전화 너머에서 그가 찡그린 미간과 비죽거리는 입술을 선명하게 보는 듯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내 목을 끌어안고 내교 부리던 아이는 언제부터 내 세상의 중심에서 그의 삶 속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을까? 하지만 눈앞의 상황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침실 천장에서도 물이 새어 침대 한쪽이 이미 축축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지낼 수 없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국 그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배경에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허유리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파티 중인 모양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문호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넘어왔다. 방해받은 듯한 애써 억누른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고 불평 없이 들리도록 노력했다. 문호야, 집의 위층에서 물이 새서 천장이 다 젖고 벽지가 떨어져.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아, 그럼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저한테 말하면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의 말투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 위층 사람이 돌아와서 제대로 고치려면 최소 사나흘은 걸린대. 알았어요. 알았어. 그는 거칠게 내 말을 끊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그래요? 벌써 60 넘으신 분이 왜 이렇게 침착하지 못해요? 됐어요. 제가 이영역만 원 보내드릴 테니 일단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이라도 잡아서 이틀 정도 지내면 안 돼요? 뭐든 저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이 글자가 마치 가느다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의 눈에는 그의 어머니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침대 시트조차 깨끗한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곳에나 머무를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내 중요한 서류들과 국동이 남긴 유품들을 생각했다.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그런 곳에 둘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씁쓸함을 애써 삼켰다. 호텔은 불편해. 짐도 너무 많고 잠자리도 익숙지 않아. 너희 집엔 빈 방 있잖아? 거기서 며칠만 지내다가 집 고쳐지면 바로 돌아올게. 너희한테 폐 안 끼칠게. 약속해. 전화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나는 심지어 그가 수화기를 가리고
옆에 있는 허유리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 골칫덩이인 나를 어떻게 떼어낼지 상의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침묵의 매 순간은 내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다. 알았어요. 그럼 오세요.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 마치 내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눈물 자국을 닦아냈다. 국동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아들이 다 컸어. 그런데 내가 점점 더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변했어.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사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수십 년을 쓴 가죽 지갑. 지갑 가장 깊은 칸을 열자 누렇게 바랜 명함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명함 위 세월의 흔적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마치 손가락 끝을 태우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지갑을 닫았다. 더 이상 보지 못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다. 내 마음처럼.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문을 닫을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괜찮아. 신정서, 그저 아들 집에 며칠 신세 지러 가는 것뿐이야.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 내 인생의 모든 굴욕의 시작이 될 줄은. 문호의 집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건물 한 채, 한 채가 정성껏 조각된 예술품 같았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잘 포장된 아스팔트 위를 걸었다. 옆을 스쳐 지나가는 고급 외제차들을 보며 마치 남의 그림 속에 실수로 끼어든 이질적인 점처럼 느껴졌다. 이 집은 내가 예전에 낡은 상가 두 채를 팔아 겨우 보증금을 마련해 준 것이었다. 그가 힘들어하자 나는 내 저축까지 털어 미리 대출금을 다 갚아주었다. 나는 늘 아들이 성공해서 번듯하게 살면 나도 어미로서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육중한 붉은 나무문 앞에 서서도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배를 누르지 못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와 허율이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현관 신발장을 자세히 보니 둘의 다정한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내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심지어 가족사진조차 없었다. 벽에는 값비싼 추상화가 걸려 있었지만 내가 직접 넣어준 스웨터나 손수 만든 신발 갈개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이곳의 모든 것이 내가 이방인임을 선언하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어 배를 눌렀다. 문은 금세 열렸다. 문을 연 것은 허율이었다. 샴페인색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는 느슨하게 묶었으며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굳었지만 이내 다시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녀는 나를 안으로 들이면서 내 낡은 여행 가방에 시선이 1초간 멈췄다. 숨기기 어려운 혐오감이 스쳐 지나갔다. 유리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갈아 신었다. 현관의 대리석 바닥은 먼지투성이인 내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쳤다. 문호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내 아들의 신분에 걸맞은 명품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저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저녁은 벌써 다 먹었어요. 길이 좀 막혀서. 나는 나지막이 설명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허유리가 즉시 문호에게 기대며 달콤하게 들리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주로 문호 씨가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매일 밤늦게까지 유럽이랑 화상 회의를 해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문호 씨 잠기가 밝아서 집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잠을 방해할까 봐요.
게다가 저는 요즘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져서 의사 선생님이 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녀의 말은 흠잡을 데 없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한 말 같았지만 칼날처럼 내 심장을 긁어댔다. 나는 아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물건이 되었다. 나는 침묵하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여행 가방을 끌고 손님 방으로 향했다. 나는 지쳤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며칠이라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내 침묵은 그들에게 묵시적인 약함으로 비쳤던 모양이다. 허유리는 문호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재촉과 불만이 담겨 있었다. 문호는 즉시 알아채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내 길을 가로막았다. 엄마.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과 혐오가 섞여 있었다. 유리 말이 안 들려요? 여기 불편하다고요. 제가 전화로 돈 줄 테니 호텔 가서 지내라고 했잖아요. 왜 굳이 여기까지 와요? 나는 고개를 들어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10달을 품어 낳은 아들, 수많은 밤을 새워 키워낸 아이, 온 힘을 다해 키워낸 내 자랑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는 짜증과 무심만 가득했다. 마치 내가 문전박대당하는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양. 문호야, 며칠만 지낼게. 조용히 있을게. 너희한테 폐 안 끼칠게.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조차 알아채지 못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며칠도 안 돼요.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허유리는 그의 등 뒤에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모자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40년이 넘는 모형의 끈이 그에 의해 모자비하게 끊어지는 것을 본 듯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가지만 아버지의 너그러움과 따뜻함은 전혀 없는 그의 얼굴을. 나는 문득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애원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여행 가방을 다시 끌 준비를 했다. 애묵이 심사보다 크다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이라. 아마도 내 침묵이 그를 자극했거나 허유리 앞에서 자신의 경계심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허유리는 그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다.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말이 안 통할 거라고. 그 말은 낙타 등에 놓인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문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문 밖을 가리키며 온 힘을 다해 내게 그 두 글자를 소리쳤다. 그 두 글자는 두 발의 총알처럼 62년간 쌓아온 나의 모든 인식과 감정을 산산조각 냈다. 꺼져. 그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에 핏줄이 섰다. 마치 격분한 야수 같았다. 사람 말이 안 들려? 꺼지라고. 내 아내는 당신이란 같이 살기 싫대. 세상은 그 순간음 속어 버튼이 눌린 듯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입과 허유리 입가의 승리감에 찬 잔인한 미소만 보였다. 내 피는 순식간에 응고되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싸늘해졌다. 나는 울지도 다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 자신마저도 죄책감의 시선을 피하며 더 이상 나와 눈을 마주쳐야 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세월에 굽었던 허리를 고추 세우고 여행 가방을 끌고 한 걸음 그 문을 나섰다. 문은 내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내가 피땀으로 일궈낸 그 집을 단절시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 창백하고 텅 빈 눈빛의 늙은 여인을 보며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신정석, 너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니? 바람이 차가웠다. 얼굴에 칼날처럼 스쳤다. 나는 어떤 호텔에도 가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고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다. 도시의 네온 사이는 너무나 밝아 하늘까지 기괴한 주황색으로 물들였지만 나를 위해 켜진 불빛은 단 하나도 없었다. 결국 나는 24시간 영업하는
고급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따뜻한 조명과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대화하는 손님들이 보였다. 모두 단정하고 평온해 보였다. 나는 내 몸에 걸친 낡은 외투를 만져보았다.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을 느꼈지만 이 강렬한 소외감이 오히려 보호막처럼 느껴져 기묘한 평온함을 주었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점원은 내 여행 가방을 보고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직업적인 예의를 잃지 않고 나를 창가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손님, 무엇을 드릴까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부탁해요. 나는 자리에 앉아 여행 가방을 발치에 두었다. 카페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커피와 각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아들에게 집에서 쫓겨난 후 격렬하게 뛰던 심장과 차갑게 마비되었던 마음이 마침내 한숨 돌릴 틈을 찾은 듯했다. 휴대폰을 꺼내 무의식적으로 주소록을 열었다. 손가락은 문호의 이름 위에 멈췄다. 아직도 그에게 전화해야 할까? 전화해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할까? 아니면 그를 욕할까? 아니,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다. 주소록에는 이미 연락이 끊긴 옛 이웃들이나 명절에나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는 먼 친척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제야 나는 비참하게 깨달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난 12년 동안 나는 스스로를 외딴 섬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서 수십 년을 쓴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가죽은 최상급 송아지 가죽이었다. 모서리는 닳았지만 세월의 손길 덕분에 오히려 부드럽고 윤기나는 광택을 띠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이 내게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는 좋은 물건은 평생 함께할 거라고 말했다. 지갑을 열었다. 현금은 몇 장 없었고 은행 카드 몇 장이 전부였다. 가장 안쪽 지폐 칸을 조심스럽게 들춰냈다. 그곳에는 명함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명함은 누렇게 바랬지만 잘 보관되어 구겨진 곳 하나 없었다. 그 위에 단정한 만년필 글씨로 진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다. 이 명함을 나는 40년 동안 지니고 있었다. 40년 전 진태준은 서울로 떠나기 전 이 명함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정서야, 기다려. 꼭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게. 나는 기다렸다. 하지만 삶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편지는 점점 뜸해지고 짧아지더니 결국 소식이 끊겼다. 나중에 나는 그와는 반대되는 듬직하고 성실한 인국동과 결혼하여 임문호를 낳았다.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다.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고 안정되게. 진태준은 내 마음속에 철저히 봉인되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꿈이 되었다. 국동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문호를 키웠다. 나의 모든 희망과 사랑을 그에게 쏟아부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가 내 노년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1시간 전 꺼져라는 그 말이 얼음처럼 차가운 칼날이 되어 내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때까지는 나는 그 명함을 바라보았다.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 건호로 전화해야 할까? 그는 누구일까? 완전히 잊고 지낸 낯선 사람, 이미 손주들로 행복한 노인일까? 그는 아직 나를 기억할까? 기억한다 해도 나는 어떤 신분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쫓겨난 실패한 어머니로서? 이건 너무 비참했다. 점원이 따뜻한 우유를 내 앞에 놓아주었다. 따뜻한 잔이 거의 감각이 없던 내 손가락을 데워주었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싸늘한 내 마음을 데워주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문호에게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엄마, 제가 반년만 원 보내드렸어요. 좋은 호텔에 머무르세요. 아까 제가 태도가 안 좋았지만 유리가 정말 쉬어야 해요. 젊은 사람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다. 우는 것보다 더 추한 웃음이었다. 그는 사과하는 것이 아니었다. 돈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나의 골칫덩이임을 끊어내려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전화 한 통도 걸기 쉬웠던 것이다. 이 문자 메시지는 내가 망설이던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이미 외우고 있던 그 번호를 한 숫자 한 숫자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단조로운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세게 움켜쥐어지는 듯했다. 막 그느려 할 때 전화가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낮고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월의 무게가 담긴 침착함과 위험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내 숨이 순간 멎었다. 그였다. 40년이 지났고 목소리는 젊은 시절의 맑음을 잃었지만 나는 한순간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였다. 진태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눈물은 마침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흐느낌 한 번 내지 않았다. 여보세요? 누구시냐고요? 말씀 안 하시면 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의문이 섞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몇 글자를 쥐어짰다.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듯 쉰 소리가 났다. 진태준 씨, 저예요. 전화 저편은 죽음 같은 침묵이 잠겼다. 나는 그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마치 심장이 강하게 얻어맞은 듯했다. 저는 정서예요. 나는 뒷말을 덧붙였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 쓴 것처럼. 오랜 침묵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격렬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그저 내 이름만 불렀다. 정석.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눈물을 쏟았다.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내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10분. 그가 말했다. 10분 안에 갈게. 거기 가만히 있어. 나는 전화를 끊고 카페의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오가는 차량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기괴한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어떻게 올지 아니면 정말 올지 알 수 없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아마 나를 기억의 한 구석에 잊었을지도 모른다. 방금 전화에서의 당황스러움은 그저 옛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의 일시적인 놀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식은 우유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다. 8분째 되던 때 카페 밖 거리에서 갑자기 작은 소동이 일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묵직한 존재감을 풍기며 소리 없이 카페 문 앞에 줄지어 섰다. 차량 번호는 0번호였고 밤하늘 아래에서 음산한 빛을 발했다. 카페 안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어떤 대단한 인물이 왔는지 수군거렸다. 선두 차량의 뒷문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흰 장갑을 낀 운전기사에 의해 열렸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몸매는 꼿꼿했다.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희끗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위엄과 침착함을 풍겼다. 유리창 너머로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그였다. 진태준. 그 순간 40년의 시간이 마치 한 장의 투명한 깃털처럼 압축되어 흔적 없이 가볍게 떨어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문을 열고 곧장 나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뒤에는 변호사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 2명과 몇 명의 경호원이 따랐지만 그들은 문 밖에서 멈춰 서서 들어오지 않고 경계하며 사방을 둘러볼 뿐이었다. 카페 전체가 마치 그의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테이블 앞에 멈춰 서서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어오른 내 눈, 몸에 걸친 낡은 외투, 그리고 발치에 놓인 초라한 여행 가방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가 가득했지만 결국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변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전화에서보다 더 쉬어 있었다. 왜 이렇게 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또다시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임문호가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아마도 내 문자 메시지에 답장이 없자 불안했거나 늙은 어머니가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곤란할까 봐였을 것이다. 그는 결국 차를 몰고 따라온 것이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전화도 안 받고. 됐어요. 제가 근처에 5성급 호텔 잡아놨으니 일단. 그의 말은 내 맞은편에 있는 진태준을 보는 순간 뚝 끊겼다. 그의 얼굴 표정은 짜증에서 당혹감으로, 다시 경악으로, 마지막에는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문 밖의 세 대의 고급 세단과 눈앞에 이 남자에게서 풍기는 강력한 아우라가 그에게 이 남자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분은 임문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시선은 우리 둘 사이로 오갔다. 진태준은 그를 정면으로 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조용히 걸쳐주었다. 그의 체온과 은은한 소나무 향이 나는 코트는 내 마음속의 한기를 순식간에 몰아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혀 거의 경건한 자세로 내게 말했다. 가자.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말하면서 그는 내 발치에 놓인 여행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렸다. 마치 낡은 가방이 아니라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그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임문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서서 나를 막으려 했다. 엄마, 이분이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난 이 사람 몰라요. 어디 가요? 그는 내 앞에서 효자 아들 역할을 하려 했다. 진태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내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하찮은 물건을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네가 그의 아들이라고? 진태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네, 제가 그의 아들이에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진태준은 비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1시간 전 그를 쓰레기처럼 길거리에 내버릴 때는 이게 집안일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했나? 지금부터 그의 일은 내 일이야. 그리고 너는, 진태준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임문호의 심장에 묵직한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자격 없어. 임문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는 캑캑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마치 온몸의 힘이 빠져나간 듯했다. 겁에 질린 채 우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태준이 내게 차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따뜻한 봄 같았다. 차는 평온하게 밤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내 아들의 창백하고 멍한 얼굴을 멀리 뒤로 남겨두었다. 차는 결국 시내 중심가 최고층에 위치한 복층 아파트에 멈췄다. 시야가 탁 트여 도시 전체의 찬란한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아파트의 인테리어는 차분한 동양풍이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속물적인 화려함 없이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깊이 있는 문화적 풍격을 풍겼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백단향과 차 향기가 감돌았다. 벽에는 명인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골동품 선반 위에는 고풍스러운 도자기가 놓여 있었다. 진태준은 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말했다. 박 변호사님, 이제부터는 신정석 여사님의 뜻대로 진행해 주세요. 정갈하고 유능해 보이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신정서 여사님, 안녕하세요. 진태준 대표님께서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태도는 매우 전문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따뜻한 찻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훨씬 더 차분해져 있었다. 혹시 아드님이신 임문호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담 포레스트 빌라의 소유권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박 변호사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전문적인 표정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 중인 하늘빛 테크 회사의 등록 자본금과 초기 운영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제가 개인 명의로 일시불로 투자했습니다. 관련 은행 이체 기록이 있습니까? 네. 모든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마지막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정서 여사님, 이 자금들을 어떤 형식으로 주셨습니까? 구두 증여입니까? 아니면 서면 계약이 있는 대여입니까? 그는 서면 계약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 질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은 기꺼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진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멀지 않은 창가에 서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 변호사에게 공간을 내어준 것이었다. 그의 듬직한 뒷모습은 내게 알 수 없는 힘과 자신감을 주었다. 나는 40년 전, 그 젊고 패기 넘치던 청년을 떠올렸다. 가문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략결혼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 남자. 떠나기 전 그는 거액이 들어있는 은행 카드를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정서야, 미안해. 이 돈 가지고 집도 사고 작은 사업이라도 해. 너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 이건 내가 너에게 진 빚이야. 나는 받지 않았지만 그는 몰래 내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나는 그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았다. 모두가 철밥통을 선호하던 그 시절, 나는 그 돈으로 도시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몇 채의 눈에 띄지 않는 상가와 몇 필지의 땅을 샀다. 나중에 그 자산의 가치 상승분으로 몇몇 스타트업의 초기 주식에 투자했다. 내 남편 임국동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런 일에는 문외한이었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는 늘 집안 돈은 당신이 알아서. 수십 년 동안 나는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살림을 꾸리며 여느 평범한 주부들처럼 아무도 내가 얼마나 거대한 숨겨진 부를 손에 쥐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문호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었다. 그가 창업하려 하자 나는 그에게 시작 자금을 주었다. 그가 결혼하려 하자 나는 그에게 시작 자금을 주었다. 나는 가장 값비싼 상가 2채를 팔아 그에게 가장 좋은 빌라를 사주었다. 나는 그에게 탄탄대로를 갈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나는 생각을 거두고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다. 대여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의 친필 서명이 담긴 차용증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가 창업할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위험을 회피하고 빚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그에게 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때 웃으며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서명했습니다. 원본은 제가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차용증은 내가 그때 심어둔 하찮은 안전장치였다. 그저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창업은 위험이 따르니 만약 회사가 파산해도 이 차용증이 있으면 이 돈은 개인 채무로 간주되어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안전장치가 오늘날 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은 몰랐다. 박 변호사의 눈이 완전히 빛났다. 그는 흥분한 듯 안경을 고쳐 쓰고 노트북을 닫으며 내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신정서 여사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견지명이 있으시군요. 안심하십시오. 이 대여 계약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명확한 채권 채무 관계가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동시에 변호사 서한을 발송할 것입니다. 늦어도 사흘 안에 여사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진태준이 이때 몸을 돌려 내 곁으로 다가와 박 변호사에게 말했다. 박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룹의 최고의 법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일을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변호사팀이 떠난 후 넓은 거실에는 나와 진태준만이 남았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배고프지?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라면 끓여줄게. 나는 그가 내 집 전체보다 더 큰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나를 위해 손을 씻고 김이 나는 따뜻한 국물을 만들어 주었다. 창밖은 망가의 등불로 빛나고 실내는 따뜻한 봄 같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오늘 밤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집에서 쫓겨난 신정선은 이미 그 차가운 밤에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여왕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음식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니 넓고 밝은 손님반에 누워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 카펫 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새 것처럼 보이는 한눈에 봐도 값비싼 옷 한 벌이 놓여 있었다. 속옷과 양말까지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방을 나서자 진태준이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리고 있었다. 조밥, 찐빵, 몇 가지 정갈한 반찬들. 모두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하던 맛이었다. 그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니. 깼어? 어서 와서 뭐라도 좀 먹어. 그가 내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위엄을 덜어내고 내 기억 속에 부드러움을 더해주었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다. 아무도 어젯밤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그저 악몽이었던 것처럼. 식사를 마친 후 박 변호사 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은행 금고에서 꺼낸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여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왔다. 신정서 여사님, 박 변호사가 내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이것은 저희가 밤샘 작업으로 준비한 모든 법률 문서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다. 첫 번째는 청담 포레스트 빌라의 재산 소유권 확인 및 강제 집행 신청서였다. 그 익숙한 주소를 보는 순간 내가 문호와 허율이 손에 직접 열쇠를 쥐어주었을 때 그들의 환희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두 번째는 하늘빛 테크 회사의 채권 확인 및 주식 질권 동결 신청서였다. 문호가 사업 시작 자금을 받았을 때 내 앞에서 패기 넘치게 자신의 사업 구상을 설명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했다. 세 번째는 은행 계좌 동결 및 자금 이체 승인서였다. 동결된 모든 금액은 한때 내가 그의 미래에 걸었던 기대였다. 펜을 드는 순간 내 손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그는 결국 내 아들이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살점이었다. 진태준은 내 망설임을 눈치챈 듯했다. 그가 다가와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정서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힘든 걸 알아. 하지만 자애로운 어머니는 패배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 네가 오늘 마음 약해지면 그는 네 한계가 무한히 짓밟힐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가장 아픈 곳에 부딪혀야만, 자신이 소유할 자격 없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돼. 그의 말은 한 바가지의 찬물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인정을 꺼뜨렸다. 그렇다. 나는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었다. 나를 향한 그의 냉담한 태도부터 허유리가 나를 은근히 괴롭히는 것을 방관한 것, 그리고 어제 그 가슴 찢어지는 꺼져라는 말까지.
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 묵직한 만년필을 들고 모든 문서의 마지막에 내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서명했다. 힘을 주어 눌러 쓴 탓에 글씨가 거의 종이를 뚫을 것 같았다. 박 변호사는 나를 보며 약간의 찬사를 보냈다. 신정서 여사님은 제가 본 의뢰인 중 가장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박 변호사님, 나는 말했다. 저는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내 것을 되찾는 것만이 유용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잘 정리하고 팀과 함께 신속하게 떠났다. 진태주는 계속 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몸을 비췄다. 그가 내게 차 한 잔을 더 따라주며 나지막이 물었다. 앞으로 무슨 계획이야? 만약 네가 원한다면 이곳은 언제든 너의 집이야. 나는 창밖. 한때는 너무나 익숙했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도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먼저 살 곳을 찾으려 해요. 나는 말했다. 마당이 있고 꽃을 심을 수 있는 곳이요. 젊었을 때 꽃 가꾸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좋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명의로 정원이 딸린 별채 몇 채가 있어. 네가 한 곳을 골라.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진태준 씨, 고마워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제 돈으로 제 길을 걷고 싶어요.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참 후 그가 문득 웃었다. 그 미소에는 감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좋아. 네 뜻을 존중할게. 그가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줘. 언제든 네가 필요로 할 때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나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진심으로 지은 첫 번째 미소였다. 그물을 거두라는 명령은 이미 내려졌다. 이제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정성껏 차인 그물이 천천히 조여들어 그 안에 사냥감들이 발버둥치고 절망 속에서 도망칠 곳 없게 되기를. 임문호와 허유리는 다음 날 오후 첫 번째 선물을 받았다. 그때 그들은 화려하게 꾸며진 빌라에서 전날 밤일로 다투는 중이었다. 허유리는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주장했고 임문호는 그 신비한 남자의 정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늙은 할망구가 왜 이렇게 일이 많아? 굳이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와서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사람들이 우리 등골을 뽑아먹을 거라고. 허유리가 목청껏 불평하며 모든 책임을 내게 전가했다. 좀 조용히 해줄 수 없어? 임문호도 짜증이 났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런 곳에 나타나서 그런 사람을 알게 될 줄은. 못 봤어? 그 차, 그 분위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허유리는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법원 직원 2명과 정장 차림의 부동산 중개인이 서 있었다. 임문호 씨와 허유리 씨 되십니까? 직원이 사무적으로 물었다. 네, 저희인데요. 당신들은? 저희는 인민법원 직원입니다. 직원이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이것은 기아들께 송달하는 주택 거주권 강제 퇴거 통지서입니다. 이 빌라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권자의 신정서 여사께서 어제 저희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용권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시에 신 여사께서는 대덕 부동산 중개회사에 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도록 전적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중개인도 명함을 내밀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신 여사님의 위임에 따라 저희는 오늘 집을 실사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법원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두 분께서는 72시간 이내, 즉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전까지 이곳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임문호와 허유리는 두 개의 석상처럼 완전히 굳어버렸다.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 허유리가 먼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당신들 뭔가 착각한 거야. 이 집은 문호 씨 집이야. 등기부 등본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이 여성분, 잘 보십시오. 직원이 통지서의 첨부 파일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등기부 등본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소유자란에는 신정서 3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엄마 손에? 임문호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는 결혼 후 내가 젊은 사람들은 중요한 서류를 잘 잃어버리니 내가 보관해 줄게라는 이유로 등기부 등본을 가져갔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오싹했다. 처음부터 내가 한수 앞을 내다본 것이었나. 엄마, 내 엄마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미쳤어? 임문호는 마침내 혼란에 빠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내 번호를 눌렀다. 전화에서는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만 들렸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는 내 카카오톡 전화도 걸어보았지만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허유리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늘 칼보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 몇 마디 말로 부추겨집에서 쫓아냈던 늙은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멸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자신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세입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은 여러 차례 집 보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집을 끊임없이 구경시켰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는 임문호의 사업 파트너도 있었다. 그는 놀라움, 동정,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가십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임문호는 자신의 얼굴이 짝소리나게 얻어맞는 것 같아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다. 그 사람들은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그들의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인테리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가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했다. 허유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히스테리컬하게 값비싼 화장품들을 던지고 깨부쉈다. 임문호는 소파에 앉아 멍한 눈으로 영원히 연결되지 않는 번호를 계속해서 눌렀다. 공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처럼 그들을 단단히 올가매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치명타가 뒤따랐다. 임문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사업을 정조준한 것이었다. 그의 하늘빛 테크 회사는 최근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중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 일단 따내면 회사는 단숨에 업계의 스타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회사 거의 모든 유동 자금을 쏟아부었고 내 명의의 부동산 몇 채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프로젝트 대출을 받아 고액의 보증금과 초기 투자금을 지불했다. 목요일 오전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잔금, 지불 단계에 이르렀다. 임 대표님, 상대편 재무팀에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전까지 5억 원의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저희 입찰 자격은 박탈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허둥지둥 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뭘 그렇게 허둥대? 임문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난 이틀간 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그는 이 프로젝트를 따내서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집이 없어도 자신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직접 은행 고객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서 대출금 지급을 요청했다. 전화 너머의 고객 담당 직원의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공손하고 서먹서먹하게 변해 있었다. 임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대출건에 대해 본점에서 긴급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적? 왜? 임머러가 벌떡 일어섰다. 그게 말입니다. 임 대표님. 고객님의 대출주 담보물은 어머님이신 신 여사님 명의의 자산 몇 곳인데 저희가 오늘 아침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 여사님께서 이미 재산 보전 신청을 하셨고 그분 명의의 모든 자산, 즉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하신 그 자산들 모두가 동결되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자산들은 어떤 담보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대출은 저희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임문호는 현기증을 느끼며 테이블을 붙잡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다. 게다가 임 대표님, 고객 담당 직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는 듯했다. 저희는 친 여사님 본인 및 그분의 변호사 팀으로부터 공식 서한도 받았습니다. 신 여사님께서는 고객님의 개인 계좌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 철회를 신청하셨고 동시에 당초 회사 설립 자본금 대여 계약에 의거하여 고객님 회사 계좌의 본인님 회사 계좌의 본인이 투자한 모든 원금 및 투자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밑에서부터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임문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셔츠를 적셨다. 그는 끝났다.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아 프로젝트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회사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회사 계좌가 동결되어 직원들의 이번 달 월급조차 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하늘빛 테크, 그가 직접 일구어낸 사업 제국은 하루아침에 껍데기만 남은 빈 껍데기가 되었다. 그의 모든 성공, 모든 영광은 내가 제공한 토대 위에 세워졌던 것인데 이제 나는 그저 가볍게 토대를 빼버린 것이다. 건물 전체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소식은 금세 회사에 퍼졌다. 회사의 기술 이사이자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상황을 알게 되자마자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그의 코앞에서 캥거루족 사기꾼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택심 기술팀 전체를 데리고 떠났다. 고객들의 보상 전화가 연달아 걸려와 강경한 어조로 즉시 선불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짐을 싸고 퇴사 준비를 싸고 임문호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허유리는 온통 난장판이 된 것이 앉아 휴대폰으로 구인 앱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뒷길을 찾고 있었다. 그의 쉬리에 빠진 모습을 본 허유리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바닥났다. 어때? 당신 엄마 찾았어? 집 문제는 해결됐어 안 됐어? 임문호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사도 일이 터졌어. 그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허유리에게 모두 말했다. 허유리는 말을 듣고도 위로도 동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서 미친 암사자처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임문호에게 세게 던졌다. 쓰레기 같은 놈. 당신 같은 쓰레기는. 내가 정말 눈이 멀어 당신을 따랐지. 난 당신이 무슨 젊은 재벌의 자수성가한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뭐야? 당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놈이잖아. 이제 됐네. 집도 없어지고 회사도 망할 지경인데 날 데리고 어디 가서 거지처럼 살라는 거야? 그녀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허유리, 당신이 매일 내 귀에 바람 안 넣었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왔겠어? 날 탓해? 임문호, 당신 남자 맞아? 당신이 능력 없어서 당신 엄마 돈 못 지킨 거잖아? 당신 망할 회사 때문에 내가 애도 못 낳았는데 이제 와서 날 탓해? 한때의 달콤한 속삭임과 맹세는 현실의 압력 앞에서 너무나도 취약했다. 그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여자. 이른바 프라이버시와 경계심을 위해 그의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던 여자는 재난이 닥치자 가장 먼저 그를 버리고 떠나기로 선택했다. 임문호, 우리 이혼해. 허유리가 소리치며 침실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명품 가방과 옷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임문호는 눈앞에 일그러진 여자를 보며 문득 낯설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를 위해 그는 유일한 어머니를 상처 입혔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웃음거리가 되었다. 금요일 오후 하늘은 몹시도 어두웠다. 먹구름이 폭풍우를 예고하며 잔뜩 깔려 있었다. 임문호와 허유리는 결국 5시 전 빌라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짐은 길가에 쌓여 마치 주인 없는 쓰레기 더미 같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들 앞에서 문에 압류딱지를 붙이고는 공손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집이었던 문 앞에 2마리의 버려진 개처럼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다. 그들은 갈 곳이 없어 비 속에서 머리를 감싸고 허둥지둥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망할 년. 임문호는 모든 원망을 허유리에게 쏟아부었다. 당신이 부추기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엄마를 쫓아냈겠어? 이제 속 시원해? 날 탓해? 임문호, 당신 남자 맞아? 당신이 능력 없어서 당신 엄마 돈 못 지킨 거잖아. 허유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코고 속에서 미친 듯이 서로를 헐뜯고 저주했다. 결국 임문호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비에 젖은 서류 가방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찾아냈다. 그것은 그의 회사가 예전에 행사를 개최했을 때 옛 이웃 한 분이 그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신정서 씨가 요즘 교회에 있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것 같아. 정서원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구명줄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았다. 그들의 신용카드는 이미 동결되어 있었고 그는 주머니를 털어 겨우 택시비를 마련했다. 그는 허유리를 끌고 택시에 올라탔다. 1시간 후 택시는 우아한 저택문 앞에 멈췄다. 문 앞간판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정서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조각된 철문 앞으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벨을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엄마,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저 문호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좀 들여보내주세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들의 울부짖음은 빗소리에 묻혔다. 한참 후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우산을 쓰고 나와 문 너머로 차갑게 말했다. 신 여사님께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절망이 차가운 빗물처럼 그들의 피부 한 조각 한 조각에 스며들었다. 바로 그때 저택 안에 불이 켜졌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여 철문 안쪽에 멈춰섰다. 차문은 열리지 않았고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절반쯤 내려갔다. 나는 차 안에 앉아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를 덮고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나는 문 밖의 비에 젖어 초라해진 두 사람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를 본 임문호는 고세주라도 본 듯 진흙방 속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철문 너머로 필사적으로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려 짝짝 소리가 났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허율이 말 듣고 엄마를 쫓아내서는 안 됐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회사도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우리 그 집 없이는 안 돼요. 엄마,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 엄마 아들 하나뿐인데 절 버리지 마세요. 그는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들먹였다. 허유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며 예전의 오만함과 독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힘껏 쥐어뜯으며 극도의 후회를 연기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머님께 소처럼 일할게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값싼 참외극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어떤 파동도 일지 않았다.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죽은 물처럼 평온할 뿐이었다. 나는 차창 올림 버튼을 눌렀다. 차창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나는 임문호의 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그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 꺼져라고 말한 그날부터 나는 아들이 없어. 차창이 완전히 닫히자 그들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출발해요. 차는 천천히 방향을 돌려 저택 깊숙이 들어가 비 속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뒤로 남겨두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나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고 나만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년 후 교회의 햇살은 늘 도심보다 더 투명했다. 나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이 저택을 인수하여 정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최고의 정원사와 건축가를 고용하여 이곳을 새로 설계하고 개조했다. 화려한 궁전처럼 만들지 않고 대부분의 자연 풍광을 보존하면서도 곳곳에 장미 정원을 만들었다. 붉은 카롤라, 분홍빛 엘리자베스 여왕, 노란 평화, 그리고 내가 직접 교배하여 기원의 은은한 향을 지닌 흰색 신품종. 이곳은 나의 왕국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등락에 신경 쓰지 않았고 사업 분쟁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매일의 삶은 수수한 면마옷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채 정원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는 것이었다. 흙의 향기, 꽃의 만개, 햇살의 따뜻함. 이런 가장 소박한 것들이 오히려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주었다. 정서원의 명성은 일부 상류층 인사들의 입소문을 통해 점차 퍼져나갔다. 이곳은 일반에 개방되지 않고 예약제로만 운영되었으며 많은 명사들이 잠시의 평화를 찾는 이상적인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내가 직접 우려낸 꽃차를 마시고 정원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다과를 맛본 후 장미꽃밭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냈다. 나는 결코 일부러 사교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들과 깊은 교류를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정원의 주인이자 꽃을 가꾸는 평범한 노부인이었다. 진태주는 가끔 찾아왔다. 그는 사업 이야기도 과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친구처럼 화분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거나 나와 함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오후 내내 차를 마셨다. 우리 사이에는 기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풍파를 겪었고 평범함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말로 무언가를 약속할 필요가 없었다. 눈빛 한 번, 미소 한 번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그가 정원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서야, 지금 네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나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미소 지었다. 나는 그가 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여인의 모습. 그녀의 영혼은 빛을 발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다. 임문호의 소식은 한 옛 이웃에게서 들었다. 그 이웃의 딸은 좀 유명한 패션 블로거였는데 친구를 통해 내 정원의 사진 촬영을 예약하고 찾아왔다. 이웃은 딸과 함께 왔다가 나를 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서야, 너 지금. 그녀는 이 넓은 정원을 보고 또 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를 앉혀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무심코 임문호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고, 네 아들 문호 말이야. 정말 안 됐어. 나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 애가 왜요? 나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담담하게 물었다. 아직 몰라? 이웃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회사 벌써 파산했대. 빚더미에 앉았고 그 허유리도 일이 터지자마자 이혼하고 제일 먼저 도망갔지. 듣자 하니 문호는 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도망갔대. 지금은 작은 도시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대. 얼마 전에 내 아들이 봤는데 완전히 10년은 늙어 보였대. 까맣고 말라서는
예전의 젊은 재벌 모습은 어디에도 없더래. 이웃은 말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물주전자를 들어 한창 피어있는 신생장미에 천천히 물을 주었다. 햇살이 잎사귀를 통해 쏟아져 얼룩덜룩한 빛을 드리웠다. 나는 이웃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친아들이니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라고 설득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입을 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물을 다 주고 물주전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내려놓고 왕언니, 이 신생장미 어때요? 햇볕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햇볕이 강할수록 꽃잎 색깔이 더 순수해져요. 이웃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내 뜻을 알아차리고 선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임문호의 결말에 대해 한마디도 평론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아직 증오가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더 이상 정말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마치 썩어버린 나뭇가지처럼 나는 그를 직접 잘라내어 나무 전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 나뭇가지가 어디로 나뭇가지다. 내 세상은 이미 꽃으로 가득하다. 썩어버린, 시들어버린 과거는 더 이상 내 정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가을 해질녘, 하늘은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진태준이 왔다. 그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내 장미 정원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매우 정교한 보온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선물이야. 그가 내 앞에 다가와 아이처럼 의기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영양액으로 정성껏 키운 장미 묘목이 있었다. 그 묘목의 가지는 희귀한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었고 잎 가장자리에는 금색 실선이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놀라서 바라보았다. 오야비엔 진태준의 눈이 빛났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멸종된 고대 장미 품종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니덜란드의 한 개인 소장가의 온실에서 겨우 찾았어. 나는 오직 너만이 그를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를 바라보고 또 그 귀한 묘목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물결이 흘렀다. 그가 내게 선물한 것은 다이아몬드도 호화로운 집도 아니었다. 이해와 존중이었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마음을 쏟을 의향이 있었다. 고마워요, 진태준 씨.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천만에 그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이 오야비엔 묘목을 정원 한가운데 심었다. 서양의 노을빛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우리는 결혼이나 맹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정원 벤치에 앉아 꽃 이야기, 날씨 이야기,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람이 불어와 장미 향기를 쉬어날랐다. 나는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백발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있었지만 시간의 부드러움을 받아들인 여유로움도 있었다. 40년 전 나는 그를 놓친 것이 내 평생의 후회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마치 그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만개한 정원의 장미들과 하늘 끝의 부드러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짝 올라갔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딱 좋은 지금.